네, 정치 막전 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투표 바로 전날이네요. 굉장히 막판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야당 심판론 이 두 개가 이제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양당 그리고 다른 군소 정당들이 굉장히 이제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방송 초반에 저희 시작할 때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마 선거 기간 동안 롤러코스터를 아마 몇 번은 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롤러코스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선거 전날이니까 결정적인 장면 한 5가지 정도 꼽아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1월, 2월 달만 해도 감각적으로 이번에 여당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지금 네. 정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롤러코스터가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지하로 꺼지는 여당 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 각도에서 분석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거든요. 그래서 네. 역시 일반 국민 유권자들도 대선 대통령 선거를 중시합니다. 그래 총선이 정권 심판 선거다 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역대 총선이 정권 심판 선거로 치러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년 전에 만들어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이 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네. 제대로 심판하는 이 사상 처음으로 총선이 정권 심판 선거로 치러지는 이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초반에 2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상대적으로 좀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비명 행사 논란이 한참 많을 때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친명계가 대거 공천을 받는 반면에 비명계는 뭐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면서 공천 파동이 이제 벌어졌던 건데요. 이때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이게 그 민주당이 공천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네. 논쟁이 있었는데요. 뭐 한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건 공천 혁명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이른바 비명 중진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고 대신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 대신 공천했던 정봉주 전 의원 네. 또 조수진 변호사 네. 이런 사람들 사퇴시켰잖아요. 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의원 대신 들어간 김준혁 교수 네. 이거 지금 사퇴를 시킬 수도 없고 지금 계속 그 김준혁 교수가 옛날에 했던 발언 때문에 맞아요. 민주당이 막 욕을 지금 먹고 있는 네.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박광원 전 원내대표 대신 공천을 받은 양문석 후보가 이런저런 네. 이제 구설에 휘말려서 양문석 후보도 지금 뭐 사퇴시킬 수는 없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공천을 지금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거를 이재명 대표 혼자 다 한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지휘하에 이제 송기도 교수가 이제 현역 의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또 임혁백 네. 교수가 공천관리위원회, 그렇죠. 또 안규백 의원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의 200만 권리당원. 네네. 또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열성 당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공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공천이 잘 된 거냐라고 네. 할 때 잘 됐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참 다행스럽게도 네. 이렇게 민주당 공천 잘못하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부터 네. 더 엉망진창 네. 국정 운영과 뭐 이런 사고를 치는 바람에 네. 지금 민주당 공천 잘못한 거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참 다행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사건이 아마 가장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대로 떨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핵심 피의자인데 이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이른바 런종섭 사태가 발생을 했죠. 결국 이 전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길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죠. 우리 네. 국민 누구나 군인의 가족입니다. 네. 아들이 군인 네, 갔다 왔거나 가 있거나 또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친인척 중에 항상 군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군인 가족이에요. 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수해 복구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건 그 국민정서상 그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또 수사를 하는데 이걸 덮어? 네. 이건 도저히 뭐 봐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이 돼 봐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네. 퇴임 이후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이종섭 전 장관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심을 좀 몰라도 좀 너무 몰랐던 것 아닌가. 그렇군요. 아무튼 이 사건이 바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되살리게 하는 네.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된 건 틀림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또 그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대파값 875원 이 장면인데요. 물가가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파값 발언을 하면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게 이 대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이제 투표장에 갈 때 대파를 들고 가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 논란 때문에 뭐 파틀막이다 뭐 이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좀 희화화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파값 논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원래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 어느 정권이든 그 생활 필수품 물가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네. 더 중요한 게 이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예요. 그렇군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사과값이 막 올라가지고 정신없고 대파값이 오르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가서 87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아닙니까? 네. 그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 외계인인가? 그렇게 그렇게 보는 생각하는 거죠. 거고요. 네. 또 다른 당국자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더 비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누가 몰라? 네. 왜 남 탓을 해? 지금 죽겠는데 뭐 또 이것도 과거 정부 탓을 하냐? 이렇게 해서 민심이 그냥 폭발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이번 총선이 집권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온다면 이 대파 변수가 가장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컸다. 네. 중앙선관위에서는 좀 억울하긴 할 겁니다. 이게 정권 심판을 위해서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아니 그냥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했을 텐데 네.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그거는 정치적 의사 표시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너무 커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좀 딱하긴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네. 너무 크게 치는 바람에 네. 중앙선관위까지 지금 요거를 들어먹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무슨 대파 머리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파로 만든 소품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2,000명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게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못을 박은 건지 아닌지 약간 혼동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또 사실상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실정, 뭐 대파값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종섭 사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한 그런 담화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담화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도 영향을 결국은 미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으로서는 선거 전에 무슨 그 의견 절충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죠. 네. 시간도 없고요. 어쨌든 문제 해결을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능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좀 이상해요. 이게 의대 정원 문제를 선거 전에 던졌을 때는 저는 이 일종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로드맵이나 네. 아니면 뭐 출구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거 없이 시작할 리가 없거든요. 네. 제가 가진 정치적인 장식으로.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없이 그냥 저지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곤란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국민 기만 행위인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검사 출신 대통령이지만 네. 뭐 검사 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나는 정무 감각이 꽝이다. 뭐 그런 네. 얘기. 뭐 검사는 그래도 돼요. 대통령은 정무 감각이 가장 첨예하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고 출구 전략도 없이 일단 던졌다. 아이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요? 네. 굉장히 굉장히 좀 곤란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결과적으로 여당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정무 감각이 없으면 좀 참모들이라도 정무 감각 있는 사람들을 좀 기용해서 얘기를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예, 평가를 원래 받고 있는 정무 것 같습니다. 감각 있는 참모들을 쓰는 게 정무 감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무 감각이 없어서 또 그렇죠. 그런 분들을 기용을 또 못하는 거군요. 그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장면은 조국혁신당 돌풍인데요. 처음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설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막판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지율이 뭐 30%를 넘기는 조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고공행진 지지율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선거 결과에 마지막까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런 상승세가 선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국혁신당 초기에 3월 초만 해도 보수 쪽 특히 논객들은 이 거품이다. 곧 거품이 꺼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뭐 방송에 출연해서 또 신문에 코멘트하는 걸 보니까 다 바꿨어요, 입장을. 그렇군요. 이건 거품이 아닌 것 같다. 네. 진짜 좀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수 쪽은 물론이고 이른바 이제 민주당 쪽 논객들 또 민주당의 의원들도 좀 허를 찔린 것 같습니다. 네. 당황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예상 못했고요. 네. 심지어 조국 대표 자신도 이렇게까지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참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참 정확히 읽고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네요. 확실히 이 대한민국은 다이내믹 코리아 네. 맞고요. 또 우리 유권자들은 참 정치 고단수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의 격전제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군데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입니다. 용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번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용산구 투표율이 34.31%, 서울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지역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죠. 권영세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지난 총선에 이어서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데, 용산이 워낙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다 여기서, 그러면은 사실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종로를 정치 1번지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종로구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왔죠. 네. 그래서 정치 1번지가 이제 용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거기다 그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선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네. 거기다 또 엄청난 그 중진이에요. 중국 대사도 지냈고 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정권 실세도 했고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질 것 같아요. 네. 이게 4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4년 전에 강남에서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기고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용산에서만 승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용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도대체 어디를 건지는 건지. 네. 그래서 이게 그 용산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참패 또 총선 전반적으로 참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이 결과가 궁금한 이런 선거구라고 할 얘기를 여기가 수 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역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영향도 예, 그 얘기는 없진 제가 않을 가슴 것 같습니다. 아파서 차마 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은 아마 일반 선거하는 분들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투표를 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인데요. 여기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사전투표율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35.84%가 나왔는데 여기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는 류사명 후보가 대결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의 승패가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구만 한 7, 8번 맞아요. 갔다고 해요. 네. 계속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겨야 된다. 이런 네.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이른바 보수의 어떤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유사명 후보를 공천했을 때 사실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어로 땡큐. 네. 이렇게 약체를 보내줘서 고맙다. 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유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반대했던 네. 경찰 간부였고요. 반윤석열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고맙다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표적 공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승부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유사명 후보가 앞선 것도 있지만 네. 최근엔 또 다시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유사명 후보가 이긴다면 네. 용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참패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여기도 참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지역이네요. 진짜 이거는 개표가 끝나봐야 아마 알 수 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산 수영구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보수 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였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가 된 장해찬 무소속 후보 이렇게 두 분이 갈라지면서 어부지리로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곳인데 사실 오늘이 선거 마지막 날이잖아요. 장해찬 후보가 막판에 사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지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여기 관심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는 장해찬 후보가 공천을 받는 순간 여기는 국민의힘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관측들을 했는데 네. 장해찬 후보 과거 막말 때문에 이제 후보를 공천을 취소했죠. 네. 그래서 정연욱 후보를 다른 지역구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네. 이쪽에 공천을 했죠. 그런데 둘 다 이제 버티는 겁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 정연욱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가 서로 사퇴해라. 네. 또 아니면 뭐 여론조사로 저 한번 그 경선을 해보자. 그래서 지는 쪽에 사퇴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둘 다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네. 지금 우리 이 방송이 이제 녹화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혹시 장해찬 후보가 사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아무튼 이게 장해찬 후보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신뢰하는 신임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윤심이 실린 거다. 심지어 거기다 김건희 여사의 뜻까지 실린 거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공천을 이제 취소당한 다음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고 무소속 출마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본인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이 수영 이 민주당 네.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러면 이 욕을 장해찬 후보만 먹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먹게 되는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 옆에 계신 김건희 여사까지. 여사까지 먹을 가능성이 네. 큰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부산 수영까지 뺏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목소리가 서울에서 잠깐 나왔다가 가라앉았죠. 네. 그런데 총선 참패로 이어지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 신임을 받는 이 젊은 정치인이 끝까지 이렇게 분열을 네. 해서 의석을 넘겨줬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까지 나올 수도 있는. 바로 레임덕이 오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그러시군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래도 투표 직전에 혹시 장해찬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투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던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31.28%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그런 결과고, 다만 이제 지난 대선 때는 대선 사전투표율이 36.93%로 가장 높은 경우였죠. 그렇지만 이제 총선만 따지면 이번이 가장 높았다라는 건데, 여야는 각각 우리한테 유리하다. 국민의힘도 우리가 유리해. 민주당도 우리가 유리해.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당에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건 그렇게 특이한 현상 아니에요. 네. 원래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한 다음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날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투표할 수 있고, 또 투표를 미리 해놓으면은 4월 10일은 공휴일이잖아요. 네, 놀러 갈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지금 높은 거는 사전투표가 자리를 잡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과연 높을 것인가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4년 전 투표율이 66.2%였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사전투표율은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 총선과 비슷한 정도 수준일 예. 것이다. 70% 선까지 넘어가면 이건 대선 투표율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총선 열기가 뜨겁긴 하지만 70%를 넘어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꼭 여야 중에 어디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정확한 얘기는 아닌 국민들이 것 이제 같습니다. 편의상 미리 하고 많이 또 알려져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총선 결과 시나리오별 정치 전망을 좀 살펴볼 텐데,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석수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민주당 몇 석, 국민의힘 몇 석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몇 석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의석수를 국민의힘이 몇 석, 민주당 몇 석 얻었을 때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다 포함해서 이제 야권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면 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진짜 독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절대 여기까지는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200석 이상, 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튼 이건 가정법입니다. 네. 제가 꼭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총선 저선거구제에서 의석 전망은 함부로 하시면 틀려요. 이게 화산 폭발하고 비슷합니다. 민심이 한꺼번에
선거를 통해서 분출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일종의 그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화산 폭발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나 정치 전문가들도 총선 의석을 정확히 맞추기는 힘들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법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다면.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 말은 말이 안 돼요. 독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무슨 야당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어쨌든 200석 이상을 야권이 하면 뭐 개헌을 할 것이다. 네. 200명 이상 의원들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 200석 안에는 그 여러 의원들 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있겠죠. 또 민주당만으로 200석이 될 리는 없으니까 또 다른 정당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네. 또 설사 그렇게 해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네. 이거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하면은 국민투표 전 부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심한 얘기고요. 네. 대통령 탄핵 소추도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네. 탄핵은 헌법을 위반했거나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겁니다. 네. 또 최종 결정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탄핵 소추를 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 함부로 했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했다가 한나라당 망할 뻔했잖아요. 네. 그때 거의 한 뭐 50석, 80석 주저앉는다 막 그랬는데 박근혜 대표가 급하니까 이 종아리 걷고 국민한테 회초리 맞는 광고까지 내보내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다녀서 그나마 좀 국민들 마음이 풀려서 121석 네. 네. 해줬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는 이 국정농단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했어요. 그때 네. 여론조사를 보면 한 75% 정도가 탄핵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4명이 탄핵소추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대략 그 75%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가 사실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탄핵 소추를 하면 2004년 한나라당처럼 망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탄핵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심이 변해서 뭐 또 새로운 사건이 터져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탄핵해라 이렇게 네. 되면 탄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최종 결정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200석이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뭐 대통령을 해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혹시 사퇴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근데 송채경화 기자는 만약에 야권이 200석이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할 걸로 보세요? 아닐 걸로 보세요? 사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긴 한데 뭐 물론 200석이라는 게 워낙 비현실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우리 지금 정치 양극화가 좀 너무 심해서 그런 상상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선거 이후에는 또 다시 또 여야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그런 정치를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한번 가볼 텐데 이거는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예상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한 160에서 180석 정도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한 110석이나 한 120석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시나리오인데 뭐 지금이랑 상당히 비슷한 구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야당 핑계 대면서 국회에서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자꾸 거부권만 행사하고 네. 어떤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지난 2년 보냈죠. 네. 그 앞으로 3년 동안도 그렇게 할 것인지. 똑같이. 네, 근데 할 윤석열 것인지.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네. 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개과천선을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야당하고 협치. 네. 그러면 야당이 필요한 게 뭐냐? 좀 야당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또 뭐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한 절반만 이렇게 하고 여야가 이제 그 대화 타협의 정치로 넘어가는 네. 뭐 이런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반대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그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 주도권도 국민의힘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0석이 중요해요.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이 만약에 180석을 넘어선다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에다 법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180석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상황에서는. 그냥 과반을 한다 그러면 국회의장만 가져가는 거지. 네. 물론 그렇게 되면 뭐 인사라든가 예산 이런 거는 정부 여당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법안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차피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해도 야당하고 대화는 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나리오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회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이제 국회의장 싸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회의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렇습니다. 아주 네. 치열하죠. 그래서 이게 국회의장을 꼭 여당에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네. 또 일당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법도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바뀌었죠. 그래서 네. 98년 15대 하반기 국회에서 이 새로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자민련에서는 우리가 공동 여당이니까 국회의장을 좀 하겠다. 네. 이렇게 했고요. 한나라당에서는 우리가 일당인데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민련의 박준규 의원하고 한나라당의 오세영 의원이 그냥 표대결을 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1차 투표,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네. 3차 투표. 그래서 다수 득표자가 국회의장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차 투표까지 가서 자민련의 박준규 의원이 당선이 돼서 국회의장을 했고요. 네. 또 2000년 16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이 우리가 여당이니까 좀 하겠다. 한나라당에서는 우리가 제1당이다. 안 된다. 해서 표대결을 벌였어요. 그래서 새천년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이 한나라당의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여야 어느 정당도 과반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표대결을 벌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제3세력 또는 무소속 당선자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양당보다는 그 중간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세력들의 힘이 조금 커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겠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어차피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기는 쪽에서 국회의원 300명 다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그 의석을 이렇게 나눠 가져가야 됩니다. 상임위원장도 나눠서 해야 되고요. 또 그동안은 치열한 경쟁자였고 뭐 저쪽만 쓸어내면 뭐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선거 이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여당하고 야당은 또 국정을 같이 끌어가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이제 행정부 입법부 내가 다 먹었다. 이제 이런 욕심 버리시고 좀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고 야당도 좀 인정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나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치 복원 쪽으로 태도를 변화해야 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